이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바탕으로 사건과 숨겨진 진실, 지금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서울 명동 한복판, 지하철 입구 근처에 자리 잡은 낡은 구두 닦기 의자. 그곳에는 항상 같은 남자가 앉아 있었다. 김철수, 72세. 사람들은 그를 그저 구두 닦기 할아버지라고 불렀다. 아저씨, 구두 좀 닦아주세요. 젊은 회사원이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철수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낡은 소를 들어 올렸다. 30년간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일을 해왔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기만 했다.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야. 철수는 속으로 쓸쓸히 웃었다. 하루에 몇 마디 나누는 말이 전부인 삶. 그나마도 얼마예요? 거스름 돈이요 정도였다. 해가 저물 무렵 평소보다 분주한 거리 분위기가 느껴졌다. 검은 승용차들이 줄지어 서고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였다. 뭔 일이지? 철수가 고개를 돌리던 순간이었다. 으악! 갑작스러운 비명소리가 거리를 가득 메웠다. 50대 중반의 서양 여성이 길바닥에 쓰러져 몸부림치고 있었다. 우아한 정장, 값비싼 액세서리, 그리고 주변을 둘러싼 경호원들을 보니 범상치 않은 인물임을 알 수 있었다. 앰뷸런스를 불러. 의사는 없나요? 의사.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며 소리쳤다. 쓰러진 여성은 가슴을 움켜쥐며 괴로워했고 얼굴은 점점 파랗게 변해갔다. 철수는 30년간 앉아왔던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비켜주세요. 철수의 목소리가 군중 사이로 울려 퍼졌다. 사람들은 고개를 돌렸지만 남루한 차림의 구두 닦기를 보고는 다시 시선을 돌렸다. 할아버지,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비켜주세요. 경호원이 철수를 밀어내려 했다. 하지만 철수는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았다.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지금 당장 응급처치를 하지 않으면 3분 내로 심정지가 올 것입니다. 철수의 말에 주변이 순간 조용해졌다. 그의 목소리에는 30년간 들어본 적 없는 권위가 담겨 있었다. 당신이 의사라도 되나요? 경호원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물었다. 철수는 대답 대신 쓰러진 여성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그의 손이 여성의 목과 손목에 차례로 닿았다. 맥박 분당 180회 불규칙. 혈압 저하, 말초순 환장의 소견. 철수가 중얼거린 의학 용어에 사람들은 당황했다. 니트로글리세린이 있습니까? 뭐라고요? 협심증 약입니다. 혹시 가지고 계시나요? 경호원 중 한 명이 서둘러 가방을 뒤지더니 작은 약병을 꺼냈다. 있습니다. 철수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약을 여성의 혀 밑에 넣어주었다. 그리고는 정확한 위치를 찾아 심폐소생술을 시작했다. Madam, can you hear me? Please stay with us. 철수가 갑자기 유창한 영어로 말했다. 주변 사람들의 눈이 더욱 커졌다. Was in sorter. Restes consciented. 이번에는 프랑스어였다. Sie werden eschaffen, bleiben, sie bewusstsein. 독일어까지. 쓰러진 여성의 눈이 희미하게 떠졌다. Danksgan. 독일어로 고마움을 표현하는 여성을 보며 철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괜찮습니다. 이제 위험은 넘겼어요. 마침 앰뷸런스가 도착했다. 응급구조사들이 들것을 가져오며 다가왔다.
환자 상태가 어떻습니까? 급성 심근경색으로 추정됩니다. 니트로글리세린 설화 투여 완료, 심폐소생술 시행했고 현재 의식 회복된 상태입니다. 혈압과 맥박 재측정이 필요하고 즉시 심전도와 심장효소 검사가 필요합니다. 응급구조사는 철수의 전문적인 설명에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선생님이 의사이십니까? 철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그냥 우연히 알고 있었을 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철수는 평소처럼 명동거리에 나와 구두 닦기 의자에 앉았다. 하지만 거리의 분위기는 사뭇 달랐다. 저기 계시네요. 어제 그 할아버지 맞나? 신문에도 났다던데.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철수를 바라봤다. 어제의 일이 소문으로 퍼진 모양이었다. 할아버지. 젊은 기자가 다가와 명함을 내밀었다. 조선일보 사회부 김 기자입니다. 어제 독일 대사 부인을 구하신 분이 맞으시죠? 인터뷰를 좀. 독일 대사 부인? 철수가 반문했다. 네, 마리아 슈미트 여사입니다. 독일 대사의 부인이에요. 한국을 방문 중이었는데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지신 거죠. 만약 할아버지가 아니었다면 큰일 날 뻔했다고 대사관에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어 하는데요. 철수는 기자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인터뷰는 사양하겠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 국민들이 궁금해해요. 어떻게 그런 의학 지식을. 그만 가세요. 철수의 단호한 목소리에 기자는 아쉬워하며 발길을 돌렸다. 하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했다. 하루 종일 기자들과 구경꾼들이 몰려들었고 철수는 제대로 일을 할 수 없었다. 저녁이 되어서야 거리가 조용해졌다. 철수가 의자를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가려던 순간이었다. 김 박사님. 등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철수의 온몸이 굳어졌다. 30년 만에 듣는 호칭이었다. 천천히 돌아본 철수 앞에는 60대 초반의 남자가 서 있었다. 말쑥한 정장 차림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남자. 박 국장. 철수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오랜만입니다. 김철민 박사. 아니, 지금은 김철수라고 해야 하나요? 박 국장이라 불린 남자가 냉소적으로 웃었다. 30년간 잘 숨어 지내셨군요. 하지만 어제 일로 들통이 났습니다. 철수. 아니, 철민이 한숨을 깊게 내쉬었다. 나를 어떻게 찾았나? 의학 지식, 다국어 실력, 그리고 무엇보다 그 정확한 응급처치 실력. 세상에 그런 능력을 가진 구두닦이가 있을 리 없쇼. 박 국장이 담배를 꺼내 물었다. 김철민 박사. 서울대 의대 수석 졸업, 하버드 의대 박사과정 수료, 존스 홉킨스 병원 심장외과 레지던트, 그리고 그만해. 철민이 말을 끊었다. 그리고 30년 전 모든 것을 버리고 사라진 천재 의학자. 왜 나타났나? 철민이 차갑게 물었다. 30년 전 당신이 연구하던 그것 때문입니다. 박 국장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다. 여기서 말하기는 조용한 곳으로 갑시다. 두 사람은 근처 스문의 시간 카페로 향했다. 구석진 자리에 앉은 박 국장이 입을 열었다. 30년 전 당신의 연구실에서 일어난 일 기억하시죠? 철민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잊고 싶어도 잊을 수 없지. 인공심장 개발 프로젝트. 당시 세계 최첨단 기술이었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실험체들이 모두 죽었고 나는 살인자가 되었다. 철민이 쓰디쓴 목소리로 말했다. 그게 아닙니다. 박 국장이 갑자기 말했다. 뭐라고? 30년 전 그 실험 실패는 인위적인 것이었습니다. 철민의 눈이 커졌다. 무슨 뜻인가? 당신의 연구가 너무 앞서 있었어요. 만약 성공했다면 의학 역사가 바뀌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떤 세력들에게는 위협이었죠. 박 국장이 목소리를 낮췄다. 제약회사들, 의료기기 업체들, 그들은 당신의 연구가 성공하면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실험체들에게 독을 투여했습니다. 당신 몰래 말이죠. 철민이 벌떡 일어났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증거가 있습니다. 박 국장이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다. 30년 전 부검 기록, 독성 검사 결과, 그리고 당시 연구실에 출입한 사람들의 명단. 철민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쳐봤다. 그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했다. 이게 모두 사실인가? 예. 당신은 결백합니다, 박사님. 그럼 지난 30년간 나는 철민이 힘없이 의자에 주저앉았다. 죄책감에 시달리며 숨어 지낼 필요가 없었던 거군요. 박 국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왜 이제서야 진실을 알려주는 건가?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박 국장이 다른 서류를 꺼냈다. 현재 국내 한 대기업에서 당신의 연구를 재현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 기술자는 당신뿐이에요. 내가 그들을 도와달라는 뜻인가? 아니요. 막아달라는 뜻입니다. 철민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그들의 목적이 순수하지 않아요. 인공심장 기술을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하려 합니다. 병사들의 생존력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전쟁 무기로 만들려는 거죠. 전쟁 무기? 인공심장에 폭발물을 넣는다면 원격으로 조종 가능한 암살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철민이 경악했다. 그런 미친 짓을. 이미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아직은 말이죠. 박 국장이 시계를 보았다. 어제 독일 대사 부인을 구한 일이 뉴스에 났습니다. 곧 그들도 눈치챌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선택권이 있습니다. 다시 숨어서 평범한 구두닦이로 살거나 아니면 진짜 의사로 돌아가서 이 일을 막거나. 그날 밤 철민은 자신의 단칸방에서 30년간 간직해온 물건들을 꺼내봤다. 낡은 청진기, 의학 논문들, 그리고 가족 사진.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자신과 아내, 그리고 어린 딸이 웃고 있었다. 미안해, 유진아. 아빠가 너무 무책임했구나. 30년 전 실험 실패 후 철민은 모든 것을 버리고 사라졌다. 가족들에게도 진실을 말하지 않은 채로. 휴대폰이 울렸다. 박 국장이었다. 박사님, 급한 소식이 있습니다. 뭔가? 독일 대사 부인이 당신을 찾고 있어요.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 하신답니다. 거절하겠다. 박사님, 이건 기회일 수도 있어요. 대사 부인은 국제의료 기구와 연결이 있습니다. 그들의 도움을 받으면 생각해 보겠다. 전화를 끊은 철민은 창밖을 바라봤다. 30년간 그가 바라본 것은 항상 이 좁은 골목이었다. 다음 날 아침 철민은 평소보다 일찍 명동에 나왔다. 하지만 구두 닦기,
의자에 앉지는 않았다. 할아버지.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단골 고객 중 한 명인 젊은 회사원이었다. 오늘 구두 안 닦으세요? 미안해요. 오늘은 좀. 할아버지, 신문 봤어요. 대단하시던데요? 회사원이 웃으며 말했다.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할아버지는 정말 누구세요? 철민이 회사원을 바라봤다. 30년간 자신을 할아버지라고 부르던 사람들. 그들에게 자신은 언제나 투명한 존재였다. 나는 철민이 입을 열려던 순간이었다. 김철민 박사님.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철민이 돌아봤다. 정장을 입은 서양 여성이 다가오고 있었다. 어제 구한 독일 대사 부인이었다. 마리아 슈미트입니다. 어제 제 생명을 구해주신 분이시죠? 마리아가 유창한 한국어로 말했다. 어제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괜찮습니다. 철민이 짧게 대답했다. 하지만 궁금한 것이 있어요. 당신의 의학 지식과 언어 실력. 정말 단순한 구두 닦기이신가요? 마리아의 날카로운 질문에 주변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다. 철민은 잠시 고민하다가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아닙니다. 나는 의사였습니다. 철민의 고백에 주변이 조용해졌다. 30년 전까지는 심장외과 전문의였어요. 하지만 실험이 실패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책임을 지고 모든 것을 버렸죠. 마리아가 철민에게 다가왔다. 그 실험이라는 것이 혹시 인공심장 개발인가요? 철민이 놀란 눈으로 마리아를 바라봤다. 어떻게 아시는지. 저는 단순한 대사 부인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명함을 꺼내 건넸다. 마리아 슈미트 국제의료윤리위원회 이사장. 30년 전 당신의 연구에 대해 조사한 적이 있어요. 그때 연구 실패의 진짜 원인을 알았죠. 철민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진짜 원인? 제약회사들의 방해 공작이었습니다. 당신은 무고했어요. 마리아의 말에 철민이 비틀거렸다. 어제 박 국장에게 들은 것과 같은 내용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이 또 다른 음모를 꾸미고 있어요. 당신의 기술을 악용하려 합니다. 마리아 여사, 이런 곳에서 이야기하기는. 박 국장이 어디선가 나타났다. 아, 박 국장님도 오셨군요. 마리아가 박 국장을 보며 미소 지었다. 두 분이 아는 사이신가요? 철민이 의아하게 물었다. 국제 공조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 국장이 설명했다. 그 악용 시도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국제적인 범죄 조직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마리아가 철민에게 말했다. 당신만이 그들의 계획을 막을 수 있어요. 철민은 30년간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서서히 열리는 것을 느꼈다. 좋습니다. 철민이 결심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뭔가요? 이 일이 끝나면 정식으로 의사로 복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철민이 구두 닦기 의자를 바라봤다. 30년간 저를 무시했던 사람들에게 진짜 제가 누구인지 보여주고 싶어요. 마리아와 박 국장이 웃었다. 물론입니다. 그날 오후 명동거리는 다시 한번 소란스러워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유가 달랐다. 김철민 박사님, 정말 서울대 의대 수석 졸업하신 게 맞나요? 하버드에서도 공부하셨다던데 왜 구두 닦기를 하신 건가요?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철민은 차분하게 하나씩 답변했다. 30년 전 연구 실패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책임감에 모든 것을 포기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진실이 밝혀졌잖아요? 네, 그래서 다시 시작하려 합니다. 철민이 구두 닦기, 도구들을 정리하며 말했다. 30년간 이 자리에서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의사였을 때보다 더 많은 것을 배웠어요. 어떤 것들을요? 사람의 진짜 마음을요. 의사였을 때는 환자를 치료하는 것에만 집중했지만, 이제는 사람 자체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저녁이 되자 거리가 조용해졌다. 철민은 30년간 사용한 구두 닦기, 의자를 마지막으로 바라봤다. 고마웠어. 의자에게 인사를 한 철민은 집으로 향했다. 내일부터는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이다. 3개월 후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오피스텔. 김철민 박사가 살아있다고?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대한제약 회장 이강훈이었다. 네, 회장님. 명동에서 구두 닦기를 하고 있었답니다. 부하 직원이 조심스럽게 보고했다. 30년 동안 구두 닦기를, 그런 바보 같은 소리가. 이강훈이 책상을 치며 소리쳤다. 그래서 지금은 어디 있는가? 국립대병원에서 다시 근무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외과 교수로 임용되었어요. 젠장. 이강훈의 얼굴이 붉어졌다. 30년 전 그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인공심장이 성공했다면 우리 심장약 사업은 끝장났을 거야. 회장님,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뭔가? 김철민 박사가 우리의 계획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강훈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뭐라고? 어제 정부에 우리 연구실을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답니다. 미친놈이. 이강훈이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30년 전에도 우리를 방해했는데 이제 와서 또. 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강훈이 천천히 돌아서며 차갑게 웃었다. 김철민 박사를 만나야겠군. 국립대병원 심장외과, 철민의 진료실. 박사님, 면회객이 왔습니다. 간호사가 말했다. 누군가요? 대한제약 이강훈 회장이라고 합니다. 철민의 손이 잠시 멈췄다. 30년 전 그 사건의 주동자 중 한 명이었다. 들어오라고 하세요. 잠시 후 이강훈이 진료실에 들어왔다. 3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인상이었다. 오랜만입니다. 김 박사. 앉으세요. 철민이 차분하게 말했다. 30년 전 일을 사과하러 왔습니다. 이강훈이 의외의 말을 꺼냈다. 사과. 네, 당시 우리가 당신의 연구를 방해한 것. 정말 잘못된 일이었어요. 철민이 이강훈을 조용히 바라봤다. 그래서 보상을 하고 싶습니다. 이강훈이 수표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다. 100억입니다. 30년간의 피해 보상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철민이 수표를 잠깐 봤다가 다시 이강훈을 바라봤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건가요? 박사님, 과거는 과거입니다. 이제는 미래를 생각해야죠. 이강훈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우리가 함께 일한다면 엄청난 일을 해낼 수 있어요. 인공심장 기술, 이번에는 제대로 성공시켜 봅시다. 제대로? 철민의 목소리에 차가움이 담겼다. 당신들이 그 기술로 뭘 하려는지 알고 있어요. 이강훈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뭘 안다는 거죠? 군사용 개발,
원격 조종 가능한 암살 도구로 만들려는 계획 말이에요. 이강훈이 깜짝 놀라며 일어났다. 누가 그런 헛소리를. 헛소리가 아니라 사실이죠. 철민이 서랍에서 서류를 꺼냈다. 당신들의 연구 계획서입니다. 어떻게 구했는지는 묻지 마세요. 이강훈이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이건 어떻게? 30년 전 당신들이 내 연구를 방해했을 때처럼 이번에도 막을 겁니다. 철민이 단호하게 말했다. 김 박사, 당신이 지금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소. 이강훈이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위험, 30년간 구두 닦기로 살면서 위험하지 않은 게 뭐가 있겠어요. 당신에게는 가족이 있지 않소. 이강훈의 말에 철민의 표정이 굳어졌다. 딸이 있지요? 김유진. 지금 미국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던데. 가족을 건드리겠다는 뜻인가요? 철민이 벌떡 일어났다. 건드리는 게 아니라 보호해 주겠다는 뜻이요. 우리와 함께 일한다면 말이지. 거절합니다. 생각해 보시오. 30년간 가족과 떨어져 살면서 얼마나 그리웠겠소. 이제 다시 만날 기회를 주는 건데. 나가세요. 철민이 문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강훈이 수표를 다시 집어들며 일어났다. 마지막 기회였는데. 후회하게 될 거요. 이강훈이 나간 후 철민은 책상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서랍에서 낡은 사진을 꺼내 보았다. 30년 전 찍은 가족 사진. 유진아.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아빠. 놀랍게도 딸 유진의 목소리였다. 유진아, 어떻게? 아빠, 뉴스 봤어요. 정말 의사셨던 거예요. 유진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다. 30년간 구두 닦기를 하신 이유를 이제야 알겠어요. 유진아, 아빠가 미안해. 진실을 말하지 못해서. 괜찮아요, 아빠. 이제는 다 이해해요. 유진아, 혹시 요즘 이상한 사람들이.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변호사잖아요. 자신을 보호할 줄 알아요. 하지만 철민의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다음 날 철민은 마리아와 박 국장을 만났다. 상황이 심각합니다. 박 국장이 급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강훈이 당신 딸을 노리고 있어요. 뭐라고? 철민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미국 현지에서 감시를 받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마리아가 서류를 내밀었다. 유진 양의 주변에 수상한 인물들이 나타났어요. 아마 압박용일 겁니다. 철민의 손이 떨렸다. 유진이를 안전한 곳으로. 이미 조치했습니다. 박 국장이 말했다. FBI의 보호를 받고 있어요.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어떤? 이강훈의 계획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다른 서류를 꺼냈다. 우리에게 새로운 정보가 있어요. 대한제약의 비밀연구소 위치를 알아냈습니다. 비밀연구소. 네, 거기서 당신의 기술을 복제하려 하고 있어요. 하지만 핵심 부분에서 계속 실패하고 있습니다. 박 국장이 설명했다. 그래서 당신이 필요한 거죠. 당신이 직접 참여하지 않으면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 그럼 내가 그곳에 가서. 위험합니다. 마리아가 말을 끊었다. 함정일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나요? 철민이 반문했다. 유진이가 위험에 처해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요.
박 국장과 마리아가 서로 눈을 마주쳤다. 방법이 하나 있긴 합니다. 위장 침투. 철민이 되물었다. 네, 당신이 이강훈의 제안을 받아들인 척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설명했다. 그들의 연구소에 들어가서 내부 정보를 수집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모든 것을 파괴하는 겁니다. 위험하지 않나요? 물론 위험합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박 국장이 말했다. 우리가 최대한 보호해드릴게요. 철민이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그날 오후 철민은 이강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생각을 바꿨습니다. 오, 현명한 판단이군요. 이강훈의 목소리에 기쁨이 묻어났다.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내일부터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뭔가요? 제 딸의 안전을 보장해 주세요. 물론입니다. 걱정 마세요. 이강훈이 웃으며 말했다. 다음 날 철민은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대한제약의 비밀연구소로 향했다. 첨단 보안 시설로 둘러싸인 거대한 건물이었다. 김 박사님, 환영합니다. 이강훈이 직접 나와서 맞이했다. 연구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연구소 내부는 30년 전 철민의 연구실보다 훨씬 현대적이었다. 하지만 어딘가 섬뜩한 분위기가 흘렀다. 여기서 당신의 인공심장 연구를 재현하고 있습니다. 이강훈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철민이 연구 자료들을 살펴보았다. 자신의 30년 전 논문을 바탕으로 한 것들이었지만 중요한 부분들이 잘못되어 있었다. 여기가 문제네요. 철민이 한 부분을 가리켰다. 역시 당신이 아니면 안 되는군요. 이강훈이 만족스럽게 웃었다. 그런데 박사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뭔가요? 30년 전 실험이 실패한 진짜 이유를 아시나요? 철민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강훈의 얼굴이 잠깐 굳어졌다가 다시 웃음을 지었다. 실패는 실패일 뿐이죠. 중요한 건 이번에는 성공하는 것입니다. 연구소에서의 첫 주가 지났다. 철민은 겉으로는 협조하는 척하면서 내부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다. 어느 날 밤 모든 직원들이 퇴근한 후 철민은 몰래 다른 연구실들을 둘러보았다. 지하 3층 출입금지 구역에서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다. 이럴 수가. 거대한 냉동고 안에는 수십 개의 인공심장들이 보관되어 있었다. 그런데 그 심장들 안에는 폭발물이 들어있잖아. 철민이 경악했다. 박 국장의 말이 사실이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다음에 발견한 서류였다. 타겟 리스트, 제거 대상, 정치인, 기업인, 언론인들의 명단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각각의 옆에는 인공심장 이식 예정이라고 표시되어 있었다. 미친놈들. 철민이 서류를 촬영하려던 순간이었다. 거기 누구야? 보안요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철민이 재빨리 숨었지만 이미 늦었다. 김철민 박사가 여기 있었다고? 다음 날 아침 이강훈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네, 회장님. 지하 3층에서 목격되었습니다. 젠장, 역시 믿을 수 없는 놈이야. 이강훈이 철민을 불러들였다. 박사님, 어젯밤에 어디 계셨나요? 연구실에서 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철민이 태연하게 답했다. 혹시 다른 곳은 가보지 않으셨나요? 다른 곳이요? 지하 3층 같은. 철민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표정은 침착했다.
거기는 출입 금지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묻는 거죠. 이강훈이 철민을 날카롭게 바라봤다. 박사님, 우리를 믿고 함께 일하기로 했잖아요? 물론입니다. 그럼 오늘부터는 숙소를 연구소 내부로 옮겨주시죠. 편의를 위해서 말이에요. 철민은 자신이 감시받게 될 것임을 알았다. 연구소 내부 숙소로 옮긴 철민은 박 국장에게 은밀히 연락했다. 상황이 위험합니다. 그들이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알겠습니다. 탈출 계획을 준비하겠어요. 그 전에 증거를 더 확보해야 합니다. 철민이 어젯밤 촬영한 사진들을 전송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즉시 빠져나오세요. 아니에요. 아직 핵심을 찾지 못했어요. 핵심이요? 그들의 최종 목표가 뭔지 알아야 해요. 단순히 암사룡이 전부가 아닐 것 같거든요. 그날 밤 철민은 다시 한번 몰래 연구소를 탐색했다. 이번에는 이강훈의 개인 사무실을 목표로 했다. 사무실 금고에서 발견한 서류는 상상을 초월했다. 프로젝트 네메시스 최종 단계. 내용을 보니 인공심장 기술을 이용한 대량 학살 계획이었다. 특정 신호를 받으면 모든 인공심장이 동시에 폭발하도록 하는 시스템. 이건 테러가 아니라 대량 학살이야. 철민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촬영했다. 잡았다. 갑자기 불이 켜지고 보안 요원들이 몰려들었다. 김철민 박사 체포합니다. 철민이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둘러싸인 상태였다. 이강훈에게 데려가라. 이강훈의 사무실에 끌려온 철민 앞에서 이강훈이 냉소적으로 웃고 있었다. 역시 스파이였군요. 스파이라니. 30년 전에도 우리 계획을 방해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군요. 이강훈이 책상에서 권총을 꺼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당신을 제거하고 계획을 완수할 겁니다. 그런 미친 계획이 성공할 거라고 생각해. 철민이 담담하게 말했다. 미친, 이건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일이에요. 이강훈의 눈에 광기가 서려 있었다. 인공심장을 이식받은 사람들을 원격으로 조종할 수 있다면 우리가 세상을 지배할 수 있어요. 그건 지배가 아니라 살인이야. 때로는 살인이 필요합니다. 더 큰 목적을 위해서 말이죠. 이강훈이 권총을 철민에게 향했다. 안녕히 김철민 박사. 그 순간이었다. 쾅. 사무실 문이 박살나며 특수부대원들이 돌입했다. 움직이지 마. 경찰이다. 뭐야. 이강훈이 당황하며 권총을 떨어뜨렸다. 김철민 박사님, 괜찮으신가요? 박 국장이 나타났다. 어떻게? 당신이 전송한 증거들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았습니다. 마리아도 함께 들어왔다. 이강훈 테러 음모 혐의로 체포합니다. 며칠 후 대한제약의 비밀 계획이 모두 언론에 공개되었다. 충격적인 내용에 온 나라가 들썩였다. 30년 전 인공심장 연구 방해 사건부터 최근의 테러 음모까지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뉴스 앵커가 보도했다. 김철민 박사는 무고한 피해자였으며 30년간의 고통스러운 은둔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국립대병원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이 열렸다. 박사님, 30년간 어떤 심정이셨나요? 기자가 질문했다. 매일이 지옥 같았습니다. 철민이 솔직하게 답했다. 하지만 구두 닦기로 살면서 진짜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이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의사로서의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철민이 잠시 멈췄다. 30년간 무시받았던 구두 닦이들을 위한 의료 봉사를 하고 싶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다. 공항에 한 여성이 내렸다. 30대 중반의 지적이고 우아한 인상. 김유진이었다. 아빠. 유진이 철민에게 달려와 안겼다. 유진아. 30년 만에 재회에 둘 다 눈물을 흘렸다. 아빠, 정말 많이 그리웠어요. 나도야, 유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빠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알아요. 유진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이제 함께 살아요. 며칠 후, 명동거리. 철민과 유진이 함께 걸어가고 있었다. 아빠, 여기가 30년간 일하신 곳이에요. 응, 저 구석에 의자를 놓고 구두를 닦았지. 철민이 감회에 젖어 말했다. 신기해요. 이렇게 평범한 곳에서. 그때 한 할머니가 다가왔다. 어머, 구두 닦기 선생님. 30년간 단골이었던 할머니였다. 할머니, 철민이 반갑게 인사했다. 선생님이 대단한 의사셨다던데. 신문에서 봤어요. 그냥 운이 좋았어요. 철민이 겸손하게 웃었다. 그래도 30년간 우리 구두 닦아주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정말 감사해요. 할머니가 깊이 인사했다. 유진이 아버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아빠는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1년 후 서울 시내의 특별한 병원이 문을 열었다. 김철민 자유진료소. 간판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다. 구두 닦기, 노숙자, 소외계층 무료 진료. 개원 첫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선생님, 환자들이 너무 많아요. 간호사가 당황하며 말했다. 진료소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었다. 구두 닦기들, 노숙자들, 그리고 평범한 시민들까지. 괜찮아요. 한 명씩 천천히 봅시다. 철민이 환자들을 맞이했다. 첫 번째 환자는 젊은 구두 닦기였다. 선생님, 저도 선생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뭐라고? 저도 공부해서 의사가 되고 싶어요. 철민이 젊은이의 손을 잡았다. 물론이지. 늦은 건 없어. 하지만 저는 고등학교도 못 나왔는데. 나이도 많고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마음이야. 철민이 따뜻하게 말했다. 내가 도와줄게. 그날 저녁 철민은 유진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다. 아빠, 오늘 환자들 보시는 모습이 정말 멋있었어요. 고마워, 유진아. 30년간 구두 닦기로 지내신 게 헛되지 않았네요. 맞아. 그때의 경험이 지금 큰 도움이 되고 있어. 철민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사람들은 의사가 환자를 치료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환자들이 의사를 치료해 주는 거야. 5년 후 김철민 자유진료소는 전국 10개 도시로 확장되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박사님, 축하드립니다. 마리아가 축하 꽃다발을 들고 왔다. 뭘 축하한다는 거예요? 노벨 의학상 후보에 오르셨어요. 철민이 깜짝 놀랐다. 노벨상이요. 네, 소외계층 의료 봉사와 인공심장 연구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으셨어요. 박 국장도 함께 나타났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박사님. 이런, 꿈만 같네요. 철민이 어리둥절해했다.
그날 저녁 시상식장에서 철민이 수상 소감을 말했다. 30년 전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명예도, 가족도, 꿈도. 청중들이 조용히 들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구두 닦기로 살면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저의 진짜 스승이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이 상은 제가 받는 것이 아니라 30년간 저를 가르쳐 준 모든 분들이 받는 것입니다. 특히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지 않고 항상 따뜻하게 대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더 큰 박수가 울려 퍼졌다. 10년 후 명동거리에는 작은 기념비가 세워졌다. 김철민 박사 기념비 마이너스 30년간 이 자리에서 사람들의 발걸음을 닦아주시고 마침내 세상의 마음을 치료해 주신 분. 매년 의대생들이 이곳을 찾아와 맹세한다. 환자를 치료하기 전에 먼저 사람을 이해하겠습니다. 기념비 옆에는 여전히 구두 닦기 의자가 하나 놓여 있다. 젊은 의대생이 때때로 그 의자에 앉아서 사람들의 구두를 닦아준다. 선생, 왜 이런 일을 하세요? 지나가던 사람이 묻는다. 김철민 박사님처럼 되고 싶어서요. 의대생이 웃으며 답한다. 사람의 마음을 먼저 이해하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그날 저녁 80세가 된 철민이 유진과 함께 명동을 산책하고 있었다. 아빠, 후회하지 않으세요? 30년간 힘들었던 시간들. 전혀. 철민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야. 정말 대단하세요, 아빠. 유진아, 기억해라. 사람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나이도 상황도 중요하지 않아. 철민이 하늘을 올려다봤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야. 먼 하늘에서 별이 하나 반짝였다. 마치 30년간의 고난을 축복해 주는 것처럼. 구두 닦기에서 노벨상 수상자까지 김철민의 기적 같은 인생은 이렇게 전설이 되었다. 그리고 명동거리에서는 오늘도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구두를 정성스럽게 닦고 있다. 그 안에 숨겨진 꿈을 간직한 채로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까지 진정한 성공은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